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책 맛보기 9번째입니다. 집념은 눈물 감춘 희극이며 웃음 참는 비극이다라는 제목으로 최치수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집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목숨 가진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집념일 수 있습니다.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녀의 집념이 머루 덩굴을 닮았다면 치수의 집념은 덩굴에 휘감기면서 하늘로 뻗으며 제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소나무의 의지를 닮았다.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최치수는 재벌 양반가의 5대 독자입니다. 어머니는 있지만 마치 고 하나 다름없이 자란 그는 심신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약한 그에게 책 읽기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나친 독서가 그를 더욱 허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재산 많고 지체 높으면 다복한 조건을 얼추 갖추었을 법한데 최치수의 삶은 좀채 명랑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치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수그러진 그의 콧날이 날카롭다. 이 세상 온갖 신경질과 우수가 감도는 옆모습. 당장에라도 벌떡 일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칠 것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방 안 가득히 맴돈다. 가끔 치수는 발작 같은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겹겹이 쌓인 울타리 안에 고래등 같은 지붕 밑에서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이면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며 혼자 미치곤 했다. 그런 최치수에게 생기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구천이가 자신의 아내 별당아 씨와 함께 사라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불륜남녀를 추적하기 위해 지리산 사냥을 계획하면서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성능 좋은 엽총을 구해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관련 책자를 찾아 읽고 당산에 올라 총포 연습을 하면서 최치수의 삶에 율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치수는 길상을 때리고 서고에 들어박혀 며칠을 먼지 냄새 종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책자 정리를 하더니 끝내 총기에 관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화약에 관한 약간의 책자를 꺼내어 요즘에는 그것을 읽는 모양이었다. 최치수가 불륜남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증오나 질투 때문이 아닌 듯합니다. 그들에 대해 응징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시 풍습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풍습을 따르지 않는 당주는 권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풍습의 꼭두각시가 되더라도 최치수에게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납득할 정도만 오래된 관습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하고 수동이를 데리고 강포수와 함께 지리산으로 향합니다. 산에서 구천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최치수의 집념은 미약한 편이었습니다. 치수는 자기 권위에 대한 손상을 용서치 않았다. 어떤 방법이든 끝장을 보아야 했던 것이다. 방법이라면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을 사방에 풀어서 남녀를 잡아올 수도 있을 것이며 미리 손을 써서 행방을 안 뒤 떠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치수는 막연하게 기약도 없이 산속을 헤매려고 왔던가? 자기 혼자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자기 혼자서 손상된 권위를 찾았다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 절대적인 권위의식에 그러나 치수는 자기 전부를 투신할 정열을 잃고 있었다. 사실 최치수의 속내는 할 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늑장을 부리면서 다음 해로 미루면서 권위를 유지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루를 따놓고 칡뿌리를 캐는데 열중하고 있는 구천을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총구가 구천이를 따라 움직이는 찰나 수동이 구천을 소리쳐 부릅니다. 수동이는 달아나는 구천이를 쫓는 강포수의 허리춤을 잡아당깁니다. 강포수는 쫓던 길을 우회하여 놓친 척합니다. 뒤따라온 최치수는 후들후들 떨고 있는 수동이를 노려보며 초록은 동색이군. 하고 씹어뱉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상하게 아무런 꾸짖음도 노여움도 없습니다. 수동의 행위를 벌써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까맣게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구천이를 발견한 후 이틀 동안 치수의 모습은 아주 발랄했으며 줄기차고 정력적으로 보였다. 겨우 초당과 사랑 사이를 오가며 말벗도 별로 없이 폐쇄되고 나태하고 병약하여 파랗게 썩어서 고여있는 연못물 같았던 생활을 해온 최치수가 옷이 젖도록 땀을 흘렸으며 팽팽하게 긴장된 피부, 상기된 분홍빛 혈색, 눈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슬기로워 아름답기조차 했던 그 모습에는 초조함이 없었다. 권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냉소를 띠지도 않았다. 생명이 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시간을 잊을 수 있었던 희열이 있었다. 불륜남녀의 종적을 쫓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최치수의 몸은 생명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집념은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권태를 떨쳐주었습니다. 율동을 부여했습니다. 어쩌면 긴장, 경쟁, 집념 같은 것들은 생명체의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역동적인 야성의 희열을 자각한 최치수는 추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우울이 엄습해옵니다.
망상이 들이닥치고 흐르지 않는 시간에 맞서 대적했던 그 수많은 밤들의 불면이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도망친 구천이를 뒤쫓던 팽팽한 이틀을 보내고 하산을 생각해보는 지금 서거서 고여있는 연못물 같은 망상이 다시 독약같이 핏줄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한밤중 고래등 같은 지붕 밑에서 망상과 망언의 그 참으로 부질없는 시간이 지금 최치수에게 엄습해오는 것이다. 산에 있는 꽤 오랫동안 작별하고 있었던 그 괴물이 그의 앞에 뻗치고 앉아서 해죽해죽 웃는 것이다. 이제 산은 무거운 권태에 소리를 내고 있다. 시간은 축 늘어지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어머니 윤씨 부인의 존엄해야만 하는 권위와 맞서야 합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에게도 풍습상 여자로서 도저히 손상되면 안 되는 권위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 권위를 보존해주자니 최치수의 상처는 묻혀야만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춰 보이기 위해 어머니의 권위를 주저앉힐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치수는 효와 정조를 중시하는 당시의 유학 풍토를 거스를 수 없는 유학자이니 말입니다. 매일 진수성찬이 차려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두 모자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신분 높은 그들이 지옥을 살고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알까요? 최참 판대 가문이 풍비박산되면 더한 지옥을 살 것이기에 두 사람은 적극적 소통이나 대화보다는 안간힘을 다해 소극적 침묵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모자 간의 절제와 침묵에서 유교식 혹은 동양식 문제 해결 방법을 엿봅니다. 사랑의 한 방법 중에는 덮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침묵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최치수는 자신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던 장암 선생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사람의 존엄이란 능동에 있는 게 아니며 이치에 대한 비동에서 지켜져 나가는 게야. 사실 최치수는 산으로 향하기 전에 불륜남녀를 추적하러 떠난다는 뜻을 윤씨 부인에게 비친 바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을 고백하고 내가 받은 상처들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준다면 사냥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아들의 바람을 외면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아들 최치수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기지 않으려는 속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을 한평생 동등하게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윤씨 부인의 집념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님의 비밀을 말씀하십시오. 이놈 생지옥에 떨어진 어미꼴이 그렇게도 보고 싶으냐. 모자에 눈이 부딪힌다. 열을 뿜다가 서로의 눈이 싸늘하게 굳어진다. 쇠붙이와 쇠붙이가 아니 서슬이 푸른 칼과 칼이 맞닿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침묵이 계속된다. 윤씨 부인의 눈 가장자리에는 푸른 빛깔이 달무리같이 드리워져 있었다. 눈꼬리가 긴 그 속의 검은 동자는 움직일 줄 몰랐다. 윤씨 부인은 지나간 늦가을 불륜 남녀를 위해 피신처까지는 마련해 주질 못했다. 못했다기보다 안 했었는지도 모른다. 치수도 자식이며 환희도 자식이다. 서로가 다 불운한 형제는 윤씨 부인에게는 무서운 고문의 도구여 끊지 못할 혈육이여 가슴에 사무치게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10년 20년 세월 동안 윤씨 부인은 저울에 취했으며 어느 편에도 기울 수 없는 양켠, 먼 거리에 두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치수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죄의식 때문이나 그보다 젖꼭지 한번 물리지 않고 버린 자식에 대한 연민 탓이기도 했었다. 환희를 돌보지 못한 일 역시 치수에 대한 의무와 애정 탓이 아니었던가. 결국 10년 20년 세월 동안 윤씨 부인은 어느 편에도 기울 수 없는 저울에 추가되어 살아왔었다. 치수의 눈을 피하여 환희를 도망가게 하면서도 피신처까지는 마련치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뻗쳐줄 어미의 손길이 결박당한 채 감내해온 긴 세월이 윤씨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가를 생각해본다. 최치수에게는 간혹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는 어릴 적 동문수학한 이동진 친구가 있습니다. 스승 장암 밑에서 똑같이 배웠건만 그들의 사상과 행동은 각자 다릅니다. 최치수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당연시하는 반면 이동진은 신분제의 부당함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이동진은 이 땅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 몸소 나서기로 합니다. 혈통과 서열을 인정하는 최치수이지만 이 땅의 북쪽 마지막 강을 건너기로 작정한 이동진에게 생색내지 않고 통큰 지원을 합니다. 보태달라는 보태주겠다는 한마디 언질도 없이 유학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듯 주고받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염치를 하는 친구 사이가 아름다워 보였는지 괜히 그 부분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진이 다녀간 다음날 최참판댁에서는 두 바리의 짐짝이 읍내로 향해 떠났다. 짐은 이동진의 문전에서 머물렀다. 기질이 판이하게 다른 두 제자의 묵직한 우정을 스승 장암이 지켜보았다면 그들을 대견하게 여겼을 듯합니다. 장암은 밀란이나 동학난과 같은 민중의 봉기를 긍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증오하기까지 했다. 그는 백성들을 우중으로 보았고 배우기를 잘못한 권력자들이 배부른 돼지라면 우매한 백성들은 배고픈 일이라 하였다.
채모 잃은 욕심과 권력을 휘두르며 권태로운 삶을 즐기려는 수탈자에게 우중들은 쓰기 좋은 도구여. 우중이 만일 깨친다면 깨치는 순간 파괴의 독소가 된다고 했다. 소위 그것을 혁명이라 일컫기는 하나 아무런 변동이 없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장암 선생은 평등을 외치는 혁명 주창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와도 평등은 도래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아도 서열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 평등한 세상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장암은 먹이사슬 구조는 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임을 가식없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일본의 힘이 동등하지 않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각각 힘이 다르니 먹고 먹히는 세계의 실상은 영원할 것인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인간 생명체로 약동할 것인가를 장암은 주문합니다. 적어도 장암은 어리석은 백성을 기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암 선생의 이 정직한 견해는 문의원을 격분케 합니다. 사람의 동물성을 시인하고 백성은 우중이며 우중이 혁명을 일으킨들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랄한 주장에 문의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원은 백성에게 애정과 신뢰를 담뿍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이라는 중인 신분은 양반보다는 일반 백성 편에 더 가까울 수 있으니 문의원의 경로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장암은 양반의 패단이 골수까지 사무친 위인이요. 제 아무리 학식이 깊은들 무슨 소용이겠소. 사람을 금수로 보는 편협한 언행이 모범은 될 수 없지요. 학문은 자신의 길을 찾음과 함께 백성에게도 옳은 길을 이끌어주는데 그 근본이 있거늘 청풍당석에 홀로 앉아 어느 누구를 논박한다 말씀이요. 그러나 경로하는 문의원의 그 감정 속에는 신분적인 열등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최치수가 보기에 장암 선생과는 은근히 반목하는 어머니가 문의원에 대한 존경심은 티가 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문의원은 또 우관선사와 친밀한 사이이니 최치수는 홀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외로웠으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기까지 했을까요? 최치수는 구천의 얼굴에서 어머니와 닮은 면모를 발견하는 순간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친구 이동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최치수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갔습니다. 포악한 동학놈들보다 더럽게 죽은 양반들이 더 밉더군.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문중 양반들은 팔이 손을 부볐다니 원. 그런데 이것만은 무사태평했던 모양이니 자네 어머님 신심 덕분인가. 영곡사 중 우관하고 문의원의 덕을 본 셈이군. 자네 김계주란 자가 누군지 아나? 영곡사 중 우관의 친동생이야. 문의원이 그 자와 가깝다 하여 관에서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 놈이 읍내에서는 여간 포악하지 않았거든. 소문에 의하면 그자가 달고 다니는 아들놈이 관옥 같은 인물이라는 게야. 어디서 떨어졌는지 호랍이 손으로 길렀다는데. 이동진이 무심하게 하는 말이 치수 귀에 모깃소리만큼 앵앵거리는가 하면 천둥치는 것 같이 크게 울려오곤 한다. 무엇 때문에 혼란이 있는지 그 순간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치수가 서울로 올라가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였다. 능소화가 담장을 기대고 아무렇게나 한창 피어있는 6월, 치수는 초당에서 내려오다가 구천이를 보았다. 치수가 가까이까지 갔을 때도 인적기를 모르는 듯하다가 아주 바싹 가까이 갔을 적에 느릿한 시선을 치수에게 돌리었다. 치수의 가슴이 마냥 떨리었다. 그 같은 얼굴을 몇 번인가 보았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군. 누굴 닮았을꼬. 최치수는 장암 선생의 제자 아니랄까봐 밀란에 앞장섰던 백성들을 굶주린 이리대로 표현합니다. 윤씨 부인 문의원, 우관선사 김계주, 구천 그들 모두에 대한 저항감에서라도 최치수는 스승의 주장을 지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치수가 백성을 향해 마구 찔러대는 듯한 말을 듣고 있노라면 참 부끄럽고도 아픕니다.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의 말은 장암 선생의 견해대로 백성의 수준은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제자리에서 맹돌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집신 신고 대창 든 쌍놈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이요. 굶주린 이리때가 양반들 내장까지 파먹으려 들터이니 이제 상놈들은 양반 상투 움켜쥐고 올라앉아서 끝장까지 망하는 꼴 보려 할게요. 배고프고 헐벗었기 때문에 밀란이 난 줄 아시오? 벼슬아치들 수탈이심에 밀란이 난 줄 아시오? 언제는 상놈들이 호의호식했었어? 천대받는 놈치고 약지 않은 놈 보았어. 목매한 백성이란 대가가 확실해야 움직이는 무리들이고 제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관여치 않는 꾀가 있는 놈들이요. 말하자면 그들에겐 지조가 없단 말이오. 존엄이나 지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무리들은 아니란 말이오. 최참판댁의 최치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가 농부들에게 다정스런 지주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만하고 조금치의 접근도 불허하는 양반의 권위의식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다.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는 짓밟는 사람의 동물성을 최치수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과 노비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치수는 귀녀, 평산, 칠성 세 사람의 모략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세상은 합리적인 이성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조리와 모순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참판댁 뒤에는 숲이 있습니다. 숲에는 삼신당과 선왕당이 있고 목욕 재개할 수 있는 개울도 있습니다. 숲은 귀녀가 자신의 집념을 소원하고 세뇌시키는 공간입니다. 귀녀는 온갖 신을 끌어다가 최씨 가문의 시종자 아들을 수태하게 해달라고 제욕심껏 소원합니다. 단군왕검, 환인, 환웅 등 삼신부터 수많은 조왕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귀녀 몰래 최치수가 지켜봅니다. 재미나서 껄껄 웃어 제끼는 최치수 곁에서 치수 할머니의 친정조카 조중구가 말합니다. 최씨 가문의 시종자라니? 전현은 귀녀 아닌가?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전현을 건드렸군 그래. 허허 참, 그년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대단하게 들었구먼. 자네도 죄가 많네. 그년을 내가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바라보는 재미가 어떻다고 건드립니까? 썩 재미있지 않소? 만석군 살림이 눈앞에 얼른얼른 했을게요. 집념, 이욕, 계집의 집념에는 사내가 따를 수 없지요. 조그마한 욕심, 조그마한 원한, 미움만으로도 살인하는 일이 허다하지요. 최씨 집안의 살림은 여자 집념의 상징 아닙니까? 최치수는 살인의 대상이 자신이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귀녀의 소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최치수는 귀녀에게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게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귀녀의 집념은 자신의 소원을 완성시킬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칠성을 통해 임신을 하고 평산이더러 최치수를 죽이게 하고 윤씨 부인에게는 자기 뱃속의 아이가 최치수의 아이라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칠성도 평산도 눈부신 황금의 눈이 멀어 귀녀의 집념 프로젝트에 흔쾌히 동참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집념은 율동이며 정계이며 결실이라고들 하고 초목과 금수와 충유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들 한다. 집념은 참으로 위대하여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극과 희극이 등을 댄 양면 모습이며 죽음을 향해 가는 눈물을 감춘 희극 배우, 웃음 참는 비극 배우의 일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귀녀와 평산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양반권이 손상에 보복한다는 집념을 앞세우고 지금 구천이를 쫓고 있는 최치수는 웃음 참는 비극의 배우일까? 유학을 공부한 최치수가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 숲속을 헤맸던 것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최치수는 죽기 전 숲에서 스승 장암을 부르며 마음을 저미는 기도 같은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가 유학자가 아니었다면 부처나 신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절대고독 앞에서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마련인가 봅니다. 고립무원의 최치수에게 스승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산에 와도 사냥꾼이 못 되고 마을에 가도 사내가 못 되고 서원에 들어서도 학자가 못 되고 만석군 땅 문서는 이때 장자가 못 되고 어머님이 계셔도 아들이 못 되고 자식이 있어도 아비가 못 되고 계집이 있을 때도 지 아비가 못된 위인이 개화당이 되겠습니까? 수고파가 되겠습니까? 의병대장이 되겠습니까? 신선이 못 되면 헛개비라도 되어야겠습니다만 무엇에 미쳐서 헛개비가 되오리까? 이 적막한 산 속에서 어찌이다지도 저는 사람임을 잊지 못하고 영신이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지요. 선생님, 누굴 미워합니까? 아니올시다. 미워하는 척했을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저기 노루가 한 마리 뛰고 있습니다. 최치수는 총에 안전장치를 풉니다. 노루는 산등성이를 향해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며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것은 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숨 가진 저마다의 율동일 따름입니다. 최치수는 산에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몸을 씁니다. 몸의 변화가 이끌어낸 사유는 맑고 정직합니다. 이 느낌이 좋아서 최치수는 추석을 지내고 나서 다시 산을 찾았던 게 아닐까요? 사람 사냥을 하지 않을 요량이면서도 사람 사냥을 핑계로 말입니다. 그런데 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귀녀를 사모하는 강포수가 귀녀를 그리워하다가 그만 멧돼지의 선불을 마치고 맙니다. 선불은 극소에 정확하게 맞지 않은 총알을 말합니다. 선불 맞은 멧돼지가 수동을 공격하는 바람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이를 나귀에 싣고 섣달 초입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섣달 금음날 최치수는 귀녀의 진두지휘 아래 교사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을 마감한 최치수에게서 왠지 존엄한 인간의 위상을 찾아보면 찾아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최치수의 병약함이나 살해당함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최참판댁 재물을 노린 사람들의 영혼이 모이고 쌓여서 빚어지는 일은 혹 아닐는지요. 귀녀 평산 칠성의 간절한 집념과 조중구의 은근한 응원이 더해져서 사건이 터지니 말입니다. 너무 많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음을 실감하며 책맛보기를 접습니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